이모와의 약속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방문 중에는 하룻밤도 베넷 부부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콜린스 씨의 주저도 완강히 물리쳤으므로 아차는 알맞은 시간에 그와 5 사촌자매를 태워 메리튼으로 데려갔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녀들은 위컴 씨가 이모부의 초대를 받아 이미 집안에 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콜린스 씨는 둘러볼 여유를 얻어 방을 감탄스럽게 훑어보았다. 방의 크기와 가구에 크게 감명받은 그는 거의 로싱스의 작은 여름 아침 식사실에 와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처음엔 그 비교가 별로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으나 필립스 부인이 로싱스가 어떤 곳이며 그 주인이 누구인지 캐서린 부인의 살롱 하나만 묘사해도 벽난로 장식만 800파운드가 들었음을 알게 되자 그녀는 그 칭찬의 무게를 즉각 이해했고 심지어 집사방과 비교했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리라 싶었다. 그는 캐서린 부인과 그녀의 저택에 영화로움을 늘어놓다가도 때때로 자기 소박한 사제관과 그곳의 개선사항을 자랑하는 쪽으로 격기를 들었고 신사들이 들어올 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필립스 부인은 그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중요한 인물됨에 대한 평가도 들을수록 높아졌다. 그녀는 들은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이웃들에게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편 사촌오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없던 소녀들은 악기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라거나 벽난로 장식 위에 놓인 질 낮은 가짜 도자기들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었으니 기다림의 시간은 무척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결국 그 시간도 끝났다. 신사들이 다가왔고 위컴 씨가 방으로 들어서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그를 지금까지 과도하게 찬미한 적도 그에 대해 부당할 만큼 생각에 잠긴 적도 없다는 걸, 그러니까 조금 더 비이성적으로 그를 떠받든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연대의 장교들은 대체로 신사답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네로라 하는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위컴 씨는 용모, 표정, 태도, 걸음걸이에서 그들 모두를 훨씬 능가했고 뒤이어 포트 와인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통통한 필립스 이모부와 견주면 더더욱 그러했다. 거기에 모인 거의 모든 여성들의 시선은 결국 위컴 씨에게로 향했고 그가 마침내 앉은 자리는 엘리자베스의 곁이었다. 그는 곧바로 대화를 시작했는데 비록 화제는 그저 비오는 밤과 올가을 비가 잦을 가능성 같은 평범하다 못해 진부한 이야기였지만 그의 입을 거치자 어떤 단조로운 주제도 흥미롭게 들렸다. 위컴 씨와 장교들이 숙녀들의 관심을 다 가져간 탓에 콜린스 씨는 존재감이 줄어들 운명이었다. 젊은 아가씨들에게 그는 확실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필립스 부인은 도중 그에게 친절했고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커피와 머핀이 넉넉히 공급되었다. 카드 테이블이 놓이자 그는 위스트를 하겠다는 말로 그녀에게 보답할 기회를 얻었다. 지금은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제 처지에선 필립스 부인은 그가 기꺼이 응한 것만으로도 흡족했고 이유를 끝까지 들을 겨를조차 없었다. 위컴 씨는 위스트를 하지 않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엘리자베스와 리디아 사이에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리디아가 그를 독차지할 위험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리디아는 복권놀이를 너무 좋아했으므로 곧 게임에 푹 빠져 상금을 따고 읽는데 열을 올리며 소리치느라 누구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줄 여지가 없어졌다. 게임의 기본적인 요구만 감안하면 위컴 씨는 엘리자베스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었고 엘리자베스도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다만 그녀가 가장 듣고 싶어하던 다하시 씨와의 관계 내용만큼은 들을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감히 그 신사의 이름을 꺼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궁금증은 스스로 풀렸다. 위컴 씨가 먼저 그 화제를 꺼낸 것이다. 그는 네더필드가 메리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물었고 대답을 듣자 머뭇거리며 다하시 씨가 거기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물었다. 한 달쯤요. 엘리자베스가 답하더니 화제를 끊지 않으려고 덧붙였다. 더비셔에 아주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위컴이 말했다. 그곳의 영지는 훌륭합니다. 연수입이 10,000파운드지요. 그 점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줄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 저보다 적임자는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지방과 특별한 인연으로 지내왔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두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마주치는 걸 보셨을 텐데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 놀라실 겁니다. 베넷 양, 다하시 씨와 친하신가요? 더 친해지고 싶진 않은 만큼은요. 엘리자베스가 열을 띠어 말했다. 나흘을 같은 집에서 지냈는데 그 사람 정말 불쾌하더군요. 제가 그분이 호감 가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위컴이 말했다. 너무 오래, 너무 잘 알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거든요.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당신의 평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집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실지도. 여기는 가족이니까요. 맹세코 네더필드를 빼면 이 근처 어디서든 똑같이 말할 거예요. 허트퍼드셔에서 그는 전혀 인기 없어요. 모두가 그의 거만함에 질렸죠. 더 호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잠시 뜸을 들인 뒤 위컴이 말했다. 누구든 분수 이상 높이 평가받지 않는다면 제가 아쉬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세상은 그의 재산과 지위에 눈이 멀거나 높은 기세에 겁을 먹어 그가 보여주려는 모습만 보니까요. 짧게 아는 사이로도 저는 그를 성질 고약한 사람으로 보겠어요. 위컴은 고개만 저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가 이 지방에 오래 머물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네더필드에 있을 때도 떠난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당신의 연대 계획이 그가 근처에 있어서 방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아, 아닙니다. 제가 다하시 씨 때문에 물러날 까닭은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피하고 싶다면 그가 떠나야죠. 우리는 사이가 좋지 않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하지만 제가 그를 피할 이유는 세상에 대놓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심한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지금의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픈 유감, 바로 그것이죠. 그분의 아버지 고 다하시 씨는 세상에 숨쉰 이들 중 가장 훌륭한 분 중 한 분이었고 제 생애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지금의 다하시 씨와 함께 있으면 그분을 떠올리는 애틋한 기억들 때문에 영혼이 저립니다. 그가 제게 한 짓은 추문거리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분의 기억을 욕되게 한 그 일만 아니라면 저는 무엇이든 용서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어 온몸으로 들었으나 사안의 민감함 때문에 더 묻지는 못했다. 위컴은 보다 일반적인 화제로 옮겼다. 메리튼, 이웃들, 사교 분위기에 대해 말했는데 지금까지 본 모든 것에 아주 만족해 보였고 특히 사교에 관해선 부드럽지만 분명한 아첨으로 이야기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교, 그리고 좋은 사교, 그게 제가 연대에 오기로 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연대는 매우 평판이 좋고 유쾌한 부대이고 현재 주둔지에 대한 데니의 이야기, 그리고 메리튼이 베풀어준 정성과 훌륭한 인맥이 제 마음을 더 끌었지요. 저는 솔직히 사교가 필요합니다. 저는 실망을 겪은 사람이고 외로움을 견딜 기력이 없습니다. 일과 사교가 꼭 있어야 합니다. 군생활은 원래 제게 맞춰진 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상황상 가장 합당하죠. 사실 제 천직은 성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랐고 방금 우리가 말하던 신사가 뜻만 세워주셨다면 지금쯤 아주 값진 교구를 맡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요? 네. 고 다하시 씨께서 제게 자신의 재량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직 자리를 다음번 공석 시 주겠다고 유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대부셨고 저를 지극히 아끼셨죠. 그 친절을 제가 다 말로 옮길 수 없습니다. 넉넉히 보장해 주려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이에게 돌아갔죠. 세상에,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그럴 수가 있나요? 유언을 무시했다는 건가요? 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유중의 문구에 작은 하자가 있어 법으로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 없었겠지만 다하시 씨는 의심하기로 혹은 조건부 권고 정도로 취급하기로 했고 제가 사친이 경솔함이니 요컨대 별것 아닌 핑계를 들어 그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죠. 분명한 사실은 제가 법적으로 맡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던 바로 그 2해 전에 그 자리가 비었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잃을 만한 일은 실제로 했다고는 저 스스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제 성미가 뜨겁고 조심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 아마 그에 대해 그에게 내 생각을 지나치게 솔직히 말했을지도요. 그보다 심한 건 떠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우린 본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람이고 그가 저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군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해야 마땅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걸 제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버지를 잊기 전에는 그를 정면으로 고발하거나 망신 주는 일은 못하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그런 마음을 높이 평가했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더더욱 잘생겨 보였다.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녀가 물었다. 그런 짓을 하게 만든 동기가 뭘까요? 왜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죠? 저에 대한 완전하고 확고한 혐오, 그리고 어느 정도 질투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 다하시 씨가 저를 조금만 덜 좋아하셨다면 그의 아들은 저를 좀 더 참아줬을 겁니다. 아버지의 비범한 애정이 어릴 적부터 그를 자극했죠. 그는 우리가 놓인 일종의 경쟁, 종종 제게 주어지던 선호를 견딜 기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나쁘리라군. 저는 그가 사람들을 널리 업신여긴다고만 여겼지 이렇게 악의적인 보복과 불의, 비인간성까지 보일 줄은 몰랐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녀가 계속했다. 네더필드에서 그가 자신이 원한을 오래 품는 성격이라고 용서할 줄 모른다고 자랑하던 날이 떠오르네요. 성미가 정말 무섭네요.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위컴이 말했다. 그를 공정하게 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엘리자베스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곧 외쳤다. 아버지의 대부, 친구, 총애받던 사람을 당신 같은 일을 그렇게 대하다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덧붙이고 싶었다. 게다가 당신처럼 생김새만 봐도 호감이 느껴지는 젊은이를.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만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그의 동무였고 말씀대로라면 가장 밀접한 사이로 자라났다는 사람을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교구, 같은 공원 안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며 같은 오락을 즐겼고 같은 보호를 받았죠. 제 아버지는 당시 이모부 필립스 씨와 비슷한 직업으로 일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 다하시 씨를 보필하며 펜벌리 재산 관리를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다하시 씨는 아버지를 무척 높이 평가했고 가장 친밀하고 신뢰하는 친구였죠. 그분은 종종 제 아버지의 활동적 감독에 큰 빚을 졌다고 말하곤 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직전 제 장래를 책임지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제게 대한 애정 못지않게 제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빚이기도 했다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군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끔찍하기도 하고요. 다하시 씨의 그 자존심이 설령 더 나은 동기는 없어도 적어도 부정을 저지를 만큼 비천해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부정이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기이하지요. 위컴이 대답했다. 그의 거의 모든 행동은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된 적도 많습니다. 돈을 아낌없이 쓰고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며 소작인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게 했지요. 집안의 명예, 효심,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선호되던 덕목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펜벌리 가문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 동기인지요. 또 누이에게는 형제의 자존심이 있어 약간의 형제애와 함께 그녀의 좋은 후견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는 가장 성실하고 다정한 오라비라 칭송받지요. 다하시 양은 어떤 아가씨인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를 상냥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하시 집안 흉을 보는 건 제겐 고통이죠. 하지만 그녀는 오라비와 너무 닮았습니다. 몹시 거만하죠. 어릴 적엔 다정하고 사랑스러웠고 저를 대단히 좋아했어요. 저는 그녀를 즐겁게 해주느라 많은 시간을 바쳤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5이나 16대는 잘생긴 아가씨이고 대단히 교양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별세 이후로는 런던에 머물며 한 숙녀가 함께 살며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번 화제를 바꾸고 뜸을 들였지만 엘리자베스는 결국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빅리 씨와 친한 건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상냥하고 진심으로 호감 가는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죠? 서로 어울릴 리가 없는데요. 빅리 씨를 아시나요? 전혀 모릅니다. 그분은 상냥하고 사랑스러우며 매력적인 분이에요. 다하시 씨의 진짜 모습을 모를 겁니다. 아마 모르겠죠. 하지만 다하시 씨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야기 상대가 될 줄 압니다. 자신의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선 형편이 못한 이들에게 대할 때와 전혀 다른 사람이지요. 그의 자존심은 그를 떠나지 않지만 부자들 사이에선 마음이 넓고 공정하며 성실하고 이성적이고 명예로우며 아마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재산과 외모의 후광을 조금 감안한다면요. 곧 위스트 게임이 끝나고 플레이어들이 다른 테이블로 모여들었다. 콜린스 씨는 엘리자베스와 필립스 부인 사이에 자리 잡았다. 필립스 부인이 의뢰 묻는 성적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가 대단히 못했다는 사실, 한 점도 못 땄다는 게 밝혀졌다. 필립스 부인이 안타까움을 표하자 그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전혀 중요치 않다며 돈은 대수롭지 않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 그가 말했다. 사람이 카드 테이블에 앉는다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하죠. 다행히 저는 오실링 정도의 마음 졸일 형편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말을 못할 사람들도 많겠지만 캐서린드버그 부인 덕택에 저는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를 신경 쓸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위컴 씨의 귀가 번쩍 뜨였다. 잠시 콜린스 씨를 살핀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엘리자베스에게 물었다. 그분은 드버그 집안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가요? 캐서린드버그 부인이 최근에 그에게 성직 자리를 주셨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처음 어떻게 그녀의 눈에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랜 사이는 아니에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캐서린드버그 부인과 앤 다하시 부인은 자매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다하시 씨에게 그분은 고모가 됐지요. 아니요, 전혀요. 그분의 인척관계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이란 존재 자체를 그제서야 처음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 따님 드버그 양은 큰 재산을 물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촌이 두 영지를 합칠 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었다. 가엾은 빅리 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이미 다른 이에게 마음을 정해두었다면 그녀가 오라비의 누이와 친하게 지내며 그 자신을 칭송하는 모든 애씀은 헛수고가 아닐 수 없었다. 콜린스 씨는 캐서린 부인과 그 따님을 높이 사지만 그녀가 말했다. 그가 들려준 몇 가지 정황을 보면 감사의 마음이 그를 오도하는 것 같아요. 후원자인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여성 같아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오랜 세월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호감이 간 적은 없었고 태도는 호령조에 무례했지요. 영리하고 총명하다는 평판이 있지만 저는 그 능력의 일부는 신분과 재산에서, 일부는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머지는 조카의 자존심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모두 인류의 지성을 가진 듯 보여야 한다고 여기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 설명이 매우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둘은 기분 좋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윽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어 카드가 끝났고 다른 숙녀들도 위컴 씨의 관심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필립스 부인의 시끌벅적한 만찬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그의 예법은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품이 있게 들렸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우아했다. 엘리자베스는 머릿속이 온통 그로 가득 찬 채 집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위컴 씨와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했고 그 이름조차 꺼낼 틈이 없었다. 리디아도 콜린스 씨도 한 번도 입을 다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디아는 벚꽃놀이 이야기, 이름 물고기와 땀 물고기 이야기로 쉴 새 없이 떠들었고 콜린스 씨는 필립스 부부의 공손함을 칭송하고 위스트에서 일은 돈을 전혀 대수롭지 않다며 저녁상에 오른 음식들을 줄줄이 열거하고 사촌들이 너무 비좁게 만든 건 아닌지 몇 번이나 염려하면서 롱본저택 앞에 마차가 멈추기 전까지도 할 말을 다 끝내지 못할 정도였다.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자신 사이의 오가니를 제인에게 이야기했다. 제인은 놀라움과 걱정을 담아 들었다. 빅리 씨가 아끼는 다하시 씨가 그렇게까지 옳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고 동시에 위컴처럼 호감 가는 외모와 태도를 지닌 젊은이의 말에 진실성의 의문을 품는 것도 제인답지 않았다. 그가 정말 그런 불친절을 겪었을 가능성만으로도 제인의 온유한 마음은 그에게로 기울었고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두 사람을 모두 좋게 생각하고 각자의 처신을 변호하며 달리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우연이나 착오로 돌리는 것뿐이었다. 내 생각엔 제인이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속았을 거예요. 우리가 짐작조차 못하는 방식으로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왜곡해 전했을 수도 있고요. 요컨대 어느 쪽에도 실제 잘못이 없었다 해도 그들을 갈라놓았을 원인과 사정을 우리가 추측으로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정말 맞는 말이야. 사랑하는 제인, 이번엔 그 이해관계자들을 변호해줄 차례야. 그들까지 변호해주지 않으면 우린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마음껏 웃어도 좋아. 그래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 사랑하는 리지, 생각해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건 다하시 씨를 얼마나 부끄러운 위치에 놓는지. 아버지가 장래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말이야. 말이 안 돼. 보통의 인간성이라도 있는 사람, 자신의 평판을 조금이라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는 못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그리 속았다고? 오, 그럴 리 없어. 나는 빅리 씨가 속았을 가능성을 훨씬 더 믿겠어. 어젯밤 위컴 씨가 자신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 사람 이름과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콕콕 집어 말하더라. 그걸 꾸며냈다고 믿는 것보다 말이야. 사실이 아니라면 다하시 씨가 반박하면 되지. 게다가 그의 얼굴엔 진실이 보였어. 정말 어렵네. 마음이 무거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분명해. 제인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었다. 만약 빅리 씨가 속았다면 일이 공개될 때 그가 큰 상처를 받으리라는 점이었다. 두 아가씨가 관목숲길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참에 바로 이야기의 당사자들 중 몇 사람이 도착했다. 빅리 씨와 그의 누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네더필드 무도회에 직접 초대하러 온 것이다.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로 정해졌다. 두 누이는 오랜만에 사랑하는 친구를 보게 되어 기뻐했고 마치 세월이 한참 흐른 듯 호들갑을 떨며 헤어진 뒤로 어떻게 지냈는지 연거푸 물었다. 가족의 나머지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베넷 부인은 가능한 한 피했으며 엘리자베스에게도 말이 적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다. 잠시 앉았다 일어난 그들은 오빠조차 놀랄 만큼 성급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베넷 부인의 공손함을 피해 달아나려는 사람들처럼 서둘러 떠났다. 네더필드 무도회의 전망은 집안의 모든 여성에게 무척 즐거운 일이었다. 베넷 부인은 그것이 큰딸을 칭송하는 의미라 여겼고
예의상 카드가 아닌 빅리 씨가 직접 와서 초대했다는 사실에 특히 우쭐했다. 제이는 두 친구와 함께 보낼 즐거운 밤과 오빠의 다정한 배려를 떠올렸고, 엘리자베스는 위컴 씨와 실컷 춤출 생각과 다하시 씨의 표정과 태도에서 어젯밤 이야기의 모든 것이 확인되길 바랬다. 캐서린과 리디아가 기대하는 행복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그리 좌우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엘리자베스처럼 저녁의 절반은 위컴 씨와 춤출 작정이었지만 만족스러운 파트너가 위컴 씨뿐인 건 아니었고, 어쨌든 무도회는 무도회였기 때문이다. 메리조차도 싫지 않다고 가족에게 말할 수 있었다. 아침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만 있다면 그녀가 말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저녁 모임에 가끔 참여하는 건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사교는 우리 모두에게 의무죠. 저는 누구에게나 휴식과 오락의 간격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엘리자베스는 들뜬 기분을 주체하지 못해 평소라면 굳이 말을 붙이지 않을 콜린스 씨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초대를 받을 생각인지, 받는다면 그날 저녁에 오락, 즉 춤에도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놀랍게도 그는 그 점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춤을 춘다고 해서 대주교나 캐서린드버그 부인에게 꾸지람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확실하건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품격 있는 젊은이가 존중받는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이런 종류의 무도회가 해로울 리는 없지요. 저 역시 춤을 반대하기는커녕 그날 저녁 제 아름다운 사촌분들의 손을 모두 한 차례씩이라도 잡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양, 첫 두 곡을 저와 함께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군요. 이 우대가 사촌 제인 양을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제인 양께서도 온당한 이유로 받아들이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발이 묶였다. 첫 두 곡은 당연히 위컴 씨와 추기로 마음을 정해두었는데 그 자리에 콜린스 씨라니. 그의 발랄함은 참으로 때를 못 맞춘 셈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위컴 씨의 행복도 자신의 행복도 잠시 미뤄야 했고, 그녀는 최선을 다해 공손하게 콜린스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의 호의에 담긴 더 큰 암시를 떠올리자 기분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여동생들 가운데서 자신이 헌즈퍼드 사제관의 안주인감으로 지명되었고, 더 적합한 손님이 없을 때 로싱스에서 카드 테이블을 맞춰줄 사람으로 간택되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 생각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녀를 향한 그의 공손함이 날로 늘어났고, 그녀의 재치와 활달함을 칭찬하려는 서툰 시도가 자주 들렸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매력이 이런 효과를 냈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했고, 별로 기쁘지는 않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그와의 혼인 가능성이 대단히 마음에 든다는 암시를 넌지시 주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답을 하는 순간 심각한 언쟁이 불가피하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아직 콜린스 씨가 실제로 청혼한 것도 아니니 그 전까지 그를 두고 다툴 이유는 없었다. 네더필드 무도회를 준비하고 떠들어댈 일이 없었더라면 어린 베네 자매들은 그 시기에 꽤 딱한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초대를 받은 날부터 무도회가 열리는 날까지 줄곧 비가 이어져 메리튼으로 산책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다. 이모도 장교들도 소식도 찾아 나설 수 없었고, 무도회용 구두 장식조차 심부름꾼을 보내 마련해야 했다. 엘리자베스마저도 날씨 탓에 인내심이 시험받을 뻔했다. 위컴 씨와의 친분을 더 쌓을 기회가 완전히 멈춰섰기 때문이다. 화요일의 충판이 아니었다면 키티와 리디아에게 그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견디게 해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